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성 두보의 시 감상해 보시죠. 제목은 등고 오를 등 높을 곳 높은 곳에 오르다 입니다. 이 시는 시 속에 웅장한 자연 묘사와 인간의 덧없음을 함께 담아냈다 해서 중국 한시의 정수라고 하면서 그를 시성이라 부를만하다고 평하는데, 아마도 병든 몸과 유랑의 고독을 가을 풍경 속에 응축해서 시대를 초월한 울림을 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자연 앞에 유한한 인간을 의식하고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두보의 삶의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선생이 이 짧은 시 속에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그에 관한 자세한 이력은 두보의 춘망, 음중팔선과 등악양료를 참고하시고요. 시 읽으면서 관련된 이야기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두보 등고. 바람 센 높은 하늘에 원숭이 슬피 울고 맑은 물가 백사장에 새들은 날아도네. 끝없이 낙엽은 쓸쓸히 떨어지고 그치지 않는 장강은 굽이쳐 흘러오는구나. 만리의 슬픈 가을에 늘 나그네였고 백년 인생 다병하여 홀로 누대에 올랐네. 고생과 서러움에 기민머리 허옇게 성성하고 몸이 쇠락하니 이제 술잔을 내려놓는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두보의 인간적인 존엄성이 느껴지시나요? 시의 형식은 한 구의 7자로 8개의 구로 이루어진 칠언율시입니다. 2개의 절구로 이루어졌지요. 앞절구는 자연의 무한함을, 뒷절구는 인간의 유한함을 읊었습니다. 각 연의 끝자인 돌회, 올레, 누대대, 술잔대로 운을 맞추었고, 4연 모두 완벽한 대꾸를 이룬 정형시로서 문학적인 완성도가 높은 고금 제1의 율시라고 평합니다. 그럼 선생이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높은 누대에 올라가서 어떤 심정을 느꼈는지 그를 따라 같이 올라가 보죠. 첫 번째 수연입니다. 풍급천고 원소에. 바람 센 높은 하늘에 원숭이 울음소리 애잔하고 저청사백 조비회. 맑은 물가 백사장에 새들은 날아도네. 축자법으로 쭉 글자 순서대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모든 시가 그렇듯이 이 첫 연은 시의 시공간적 배경을 깔아주지요. 시인은 누대 밑의 산 중턱에 서서 풍급, 센 바람을 맞으면서 천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원소에, 애잔한 원숭이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저청, 맑은 물가의 사백, 백사장을 내려다보면서 조비회, 새들이 날아도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첫 시어가 풍급이죠. 당시 선생이 이 시를 썼을 때에는 선생이 죽기 3년 전쯤인 56세 767년 무렵이에요. 그는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서 지금의 충칭이라고 불리는 기주, 즉 장강 상류에 위치한 험준한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이 시를 지었답니다. 때는 가을이고 하늘은 높았을 것이고 산 중턱이니 바람은 몹시 세게 불었겠지요. 그러나 유명 시인이 다 그렇듯이 이 시는 단순한 풍경시가 아닙니다.
두보는 그저 당일의 기상을 묘사한 것이 아니에요. 두보에게 이 바람, 풍자는 당시 시대의 경랑, 그리고 삶을 뒤흔드는 그 외부적인 상황, 통제 불가능한 자신의 운명 등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시는 안사의 난 이후에 늙고 병든 몸으로 유랑과 좌절을 거듭 겪던 극한 상황에서 쓴 시예요. 그래서 선생은 이 시의 첫 구절의 첫 단어를 풍급이라고 씀으로써 당신이 처해 있는 시대의 험난함이 거칠게 몰아치고 있음을 한 방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게다가 원소에 원숭이 울음소리가 슬프다 했죠. 혹자는 작자의 감정을 나타나기 위해서 원숭이라는 동물을 차용했다고도 하는데 장강의 깊은 협곡이나 높은 절벽에 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올라가는 곳이 높은 곳임을 알리기도 하고요. 또 이 원숭이 울음소리 자체가 원래 매우 날카롭고 애조를 띠고 있답니다. 해서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과 높은 하늘과 함께 이 원숭이의 울음소리로 자연이 인간을 압도하는 이미지로 썼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이렇게 시인은 위로는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센 바람을 맞으면서 원숭이 울음소리를 듣고요. 또 아래를 내려다보며 다음과 같이 읊지요. 저청사백 조비회. 저청사백, 물가저자 맑을 청자, 맑은 물가에 모래사자 흰백자, 백사장에 조비회, 새가 비회, 날아 돈다. 새가 빙빙 도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앞구절이 원숭이의 울음소리로 청각적인 효과를 주었다면 이 뒷구절은 백사장이나 새가 선회하는 모습이나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지요. 여기서 새가 날아돈다 해서 이 회자를 쓴 것은요. 자연현상으로서 물가에 사는 새는 먹이를 찾아서 돌아오고 또 낮게 도는 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가 빙빙 돈다는 모습은 단순히 풍경을 말하기보다는 산 중턱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시인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거, 새가 날아간다 라든가 조고비 해서 새가 높이 난다 라고 해서 시인의 시선을 수평선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회라고 함으로써 시인의 발밑의 모래탑에 고정시킴으로써 시인이 이 자리에 멈춰서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인은 멈춰서서 새가 빙빙 도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반복해서 도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세계가 끝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보식의 인식인데요. 노자의 말로 옮기면 반자도지동 해서 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해서 시인은 이 반복적인 선회로부터 다음 년에 끝없는 확산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네, 두 번째 화면이에요. 무변낭목 소소하 부진장강 공곤내 끝없이 낙엽은 소소히 떨어지고 그치지 않는 장강은 굽이쳐 흘러오네. 무변, 부진, 무변은 공간적으로 끝없이 넓음을 말하고요. 부진은 시간적으로 무한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낙목은요, 떨어지는 나무가 아니라 낙엽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마도 낙엽보다는 낙목이라고 해서 생명 전체의 소멸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 끝없이 떨어지는 낙엽들은 소소하, 그래서 소소라는 것은 가을바람에 소슬하게 떨어지는 낙엽소리라는 의성어지요. 여기서 떨어질 하자를 썼는데 이 시의 제목이 등고지요. 고자의 반대 방향을 뜻하는 글자로서 이 하자 속에는 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자연의 흐름을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변에서 풍급, 바람이 세다고 했죠. 높은 산에서 바람이 세게 불 때 낙엽 떨어지는 모습 보셨죠? 굉장하잖아요. 공중에서 완전 낙엽들이 막 회오리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은 낙엽 떨어지는 모습을 소소하, 쓸쓸하게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바람은 세차게 부는데 낙엽은 소소하게 떨어진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풍급은 시대적으로, 운명적으로 잔인한 현실을 표현한 시어예요. 그에 비해서 이 소소하게 떨어지는 낙엽은 그런 잔인한 자연 아래 완전 무방비 상태로 무력하게 당하는 인간의 삶을 표현한 시어입니다. 그래서 강풍에도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한 채 그저 떨어지는 낙엽. 잔인한 시대에 맥없이 쓰러지는 나약한 인간의 사라짐을 표현한 시어입니다. 또 이 무변과 소소의 구조도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은 무한히 반복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무변과 이 소소는 서로 모순이 아니라 서로 대비의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생은 벼슬에서 물러났고 늙고 병들고 또 시대에 무너진 자신의 처지를 이 낙엽 속에 녹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계의 무한함 속에서 인간이 겪는 그 초라함을 자각한 두보의 비극적인 시선입니다. 이제 다시 선생은 같은 자리에서 격렬하게 흘러오는 장강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부진장강 공곤래. 앞의 무변이 공간적인 넓이를 표현한 시어라면 이 부진은 시간적으로 무한한 지속성을 보이는 시어지요. 인간은 비록 사라지지만 이 장강은 계속 이어지는 시간성, 역사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부진장강, 끝없이 흐르는 이 장강은 앞구의 무변 낙목의 그 소멸과 반대로 영속하는 자연의 힘도 보여주는데요. 그 의미는 공곤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곤곤은 세차게 흐르는 모양이라는 의태어인데요. 여기서 요 레자를 썼죠. 흘러간다는 공곤거가 아니라 공곤래로 세차게 흘러온다고 했습니다. 갈 것자와 올레자의 차이를 보시면요. 이 레자는 장강이 시인 앞으로 막 격렬하게 밀려오는 그런 자연의 웅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곤곤거라고 했다면요. 이 장강이 흘러가는, 그래서 허무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가을의 쓸쓸함과 장강의 장엄함을 대비하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연의 그 압도적인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리얼하게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레자를 쓴 것이에요. 즉 낙엽이나 장강은 표면상으로는 똑같은 자연현상이지만 이 낙목, 낙엽은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작은 소멸을 말하고요. 이 장강은 거대하고 연속적인 영원함을 말합니다. 낙엽은 시간의 흐름에 무기력하게 사라지지만 장강은 풍급, 거센 바람과 같은 어떠한 외부의 공격에도 휘둘리지 않고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시간의 영속성을 보입니다. 이렇게 선생은 소멸과 지속이라는 극단적인 대꾸로서 이 잔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앞구의 이 하자로서 자연의 소멸을 표현했다면 이 뒷구에서는 레자를 써서 자연이 생성 반복하고 있다. 끝없이 사라지고 끝없이 계속되는 표현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는요, 자연을 묘사했다기보다도 한 인간이 시간 앞에 서서 느끼는 그 절대적인 불균형, 불평등, 천지 가을이라는 불인이라고 하잖아요. 천지는 절대 어질지 않다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처럼 무변과 부진으로 경계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자연의 무한 반복 뒤에 남는 인간의 반응은 어떤 걸까요? 슬픔이죠. 천지는 불이네요. 어질지 않아요. 해서 인간은 슬픔으로 반응합니다. 왜냐? 이런 자연의 무한성 사이에서 인간은 늙고 죽는 거죠. 해서 이 인간의 유한성을 이렇게 둘러서 폭로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장강의 공곤례를 압구의 조비회와 비교해 보면요. 새는 비회, 빙빙 돌면서 맴돌고 있고요. 장강은 곤곤례 해서 거세게 직진해서 밀려온다고 했죠. 해서 첫 번째 연의 뒷구절은 소규모적인 순환을 표현했다면 두 번째 연의 뒷구절은 대규모적인 직진의 대비입니다. 즉 눈앞의 풍경은 맴돌고 있는데 세계와 시간은 나를 압도하면서 밀어붙인다. 두 번은 새처럼 먹이 찾아서 빙빙 헤매는 존재이고 세월과 역사는 이 장강처럼 밀어붙이는 이런 대비 속에서 두 번은 역시 비극적인 자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은 이때 느끼는 그런 비극적인 반응을 드디어 세 번째 연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경연이에요. 두 번은 앞의 두 연에서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며 슬프다거니 쓸쓸하다거니 하면서 값싼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슬픔과 비애를 나타내는 시어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이것이 시의 흥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고 바람이나 원숭이 울음소리, 낙엽 등의 자연 현상으로 먼저 배경을 깔아놓고 말하지 않은 감정이 저절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은 참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길 줄 알았던 시인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의 속내를 들여다보죠. 만리비추 상작계 백년다병 독등대 만리 슬픈 가을에 늘 나그네였고 백년다병하여 홀로 누대에 올랐다. 만리비추 흔히 만리타양에서 가을을 슬퍼한다로 풀이되는데 한시는요 문법상으로 조사나 어미가 없거나 생략하지요. 해서 수식의 방향이 열려 있어요. 때문에 이 만리라는 시어를 작게 야근해가 되다로 붙여서 만리를 꼭 고향을 떠난 타양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의 만리는요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앞의 무변과 부진을 인간의 언어로 옮긴 시어입니다. 해서 만리타양과 같은 감상적인 시어라기보다도 이 비극은 세상 어디나 다 계속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압축한 시어예요. 그래서 이 만리는 온 세상 다입니다. 그리고 슬플 비의 가을추, 여기 슬플 비자 나왔죠. 두보가 세계에 대한 인식은 바로 슬픔이에요. 그래서 슬픈 가을이에요. 그런데 이 또한 딱히 가을이라는 계절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사시사철 다 슬픈 것 같은 가을이라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상작객이에요. 온 세상이 다 슬픈 가을같이 항상 자신은 나그네였다예요. 사실 두보는 육아인인 만큼 평생 관직에 뜻을 두었지만 제대로 관리 노릇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문인이었습니다. 당시 안사의 난 이후 당나라는 중앙의 권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지방의 군벌이 득세한 시대였지요. 중앙에서 뜻을 펼치지 못한 문인들은 지방 권력자들에게 기대어야 했어요. 다행히 두보는 업무라고 하는 지방관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767년 갑작스럽게 병사를 하면서 선생은 다시 빈곤과 질병 속에서 객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매우 힘든 때였겠죠. 바로 이 시점이 두보가 이 기주에 머물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두보는 이 시의 앞의 두 연에서 그랬듯이 슬픔의 고통을 말하려고 이 시를 쓴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힘들고 외로운 신세를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 세 번째 연을 감상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가는 곳마다 자신은 가을처럼 항상 손님일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이백의 춘야연 도리원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천지자 만물지 영려.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만물이 잠시 머물다가는 여간과 같고, 광음자 백대지 과객. 빛과 그림자는 백대의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영원하니 우리는 잠시 이곳에 왔다가는 나그네일 뿐이지요. 선생은 이처럼 한순간의 감정을 읊은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홀로 남은 자신을 말할 뿐이에요.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인식입니다. 천지는 불인하다고 했잖아요. 이 거대하고 잔인한 이 자연의 흐름 앞에서 불행한 인생 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보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백년다병 독등대. 백년이라고 한다면 이 앞에 만리가 끝없이 헤매고 돌아다녀야만 했던 그 유랑의 공간이었다면 이 100년은 이제껏 두보가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을 말하겠죠. 그래서 앞의 무변, 불진, 만리와 정반대되는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병, 병이 많다. 두보는 실제로 평생 병약했고 말년에는 학질이나 폐병, 소갈병, 당뇨병이죠. 소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마치 그 별명처럼 자신을 스스로 다병이라고 자주 표현했답니다. 그러나 이 다병이라는 시어는요, 단순히 그 신체적인 질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직에도 실패하고 평생 가난에 찌들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100년 평생을 다병하다 보니, 그렇게 찌들면서 살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더 이상의 이상을 펼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 보면 주위에 1명, 2명 다 떨어져 나가고 홀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관직에 있으면 강아지 생일에도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가끔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100년에 다병하다 보니 독등대, 홀로. 아무도 없어 주위에. 누구도 곁에 없이 혼자가 되어서 등대, 누대에 올랐다. 그래서 이 독자는요, 다병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올라왔다. 정말 외롭다가 아니라요, 다병했기 때문에 혼자가 되어서 혼자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의 인심의 사나움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늙음하게 누구의 부축 없이 홀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한 부사일 뿐이에요. 이 독자는요. 고독함을 보이는 감정어가 아니에요. 세상의 인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대의 대자는요, 이 전통적으로 높은 누대에 올라서 시를 짓는 행위는요, 자연과 인생을 관조하기 위해서죠. 그런 의미로 이 대자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 두보의 경우에는 막상 이 누대에 올라오고 보니 그것에서 본 것은 무엇이냐? 이
어마한 세계 뒤에 아주 작고 늙고 초라한 자기 몸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냉철하게 자신을 인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만리비추 상작계, 그래서 앞구처럼 비탄스러움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는 이 독자, 홀로라는 글을 씀으로써 자신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자는요,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고 작은 자신을 인식하게 된 두보는 이제 자신의 그 태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미연입니다. 갓난고한 번상빈 요도신정 탁주배 고생과 서러움에 기민머리 허옇게 성성하고 몸은 쇠락해졌으니 이제 술잔을 내려놓는다. 좀 우습지요? 거창한 것 같더니 갑자기 탁 꺾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읽어보죠. 갓난고한, 어려울간 어려울난이죠. 고난이에요. 고생고, 한탄한, 평생 고난을 겪어온 삶을 응축시킨 시어로 갓난고한이라고 썼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분노와 한탄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살이에서 번상빈, 번잡하다, 마늘 번자죠. 서리상자, 기민머리 빈자예요. 서리같이 허옇게 기민머리가 아주 많아졌다. 이미 세월은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다는 삶의 흔적을 여실하게 직시하는 장면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음을 표현한 구절이죠. 요도 신정 탁주배. 요도, 이 요자는요, 길바닥에 괜 물 요자예요. 도자는 넘어질 도자고요. 해서 본래 의미는 길바닥에 괜 물에 넘어지다예요. 길 가다가 빗물에 넘어지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태의 어인데 비유적인 의미로 확대돼서 궁핍하고 초라한 모습을 표현하는 의태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늙고 병든 쇠락한 모습을 표현한 시어로서 두보가 자신의 처지를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완전 갈 때까지 다 간 상태임을 이 요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 처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보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정 탁주배라고 합니다. 신정, 새로울 신, 정거장 정자예요. 멈출 정, 혹은 내려놓을 정입니다. 요도한 상태에서 완전 갈 때까지 다 간 상태에서 신정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제 새롭게 삶을 조정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럼 뭘 어떻게 조정을 할지요? 탁주배, 탁주, 막걸리인가요? 배는 술잔, 그러니까 탁주잔을 내려놓자 라고 합니다. 이게 뭔 뜻일지. 탁주라는 것은요, 서민들이 즐기는 술이죠. 두보로서는 삶을 위로하는 버팀목 같은, 거의 생존에 가까운 술이죠. 진짜 이런 요도한 사람에게 술 마시는 시간만이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기쁨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중양절에는 높은 곳에 올라서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이 있었대요. 두보는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이 높은 누대까지 올랐는데 배에 술잔을 내려놓아야겠다고 합니다. 이제 술을 그만 마셔야겠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남은 거라고는 오직 술 마시는 기쁨뿐인데, 혹자들은요, 흔히 몸이 이제 요도, 아주 쇠락해질 대로 쇠락해졌으니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끊어야겠다거나
또 한편으로는 이대로 말 수 없어. 다시 정신 차리고 시작해봐야지 라는 결심의 의도로 해석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시를 듀보의 시 중에 대표적인 시로 꼽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듀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죠. 모두들 다 떠나버리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았고 몸도 다 늙어서 이제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더 술을 마시며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망가뜨리지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백이에요. 이백은 무한한 자연 앞에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자연의 냉혹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평생을 괴로워하며 술 마시며 노래하자라고 했지요. 인생길 어렵구나 행로난이며 술 한잔 받게 장진주 같은 시예요. 제가 이백의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인 듀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가족은 다 흩어지고 아들도 굶어 죽고 몸은 늙고 병들고 세상은 나를 몰라주고 이제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을 때 듀보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다짐 아닐까요?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컨대 내일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의 심정이에요. 마치 해인학당 유튜브를 보거나 말거나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올리듯이 말이죠. 듀보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술 마실 여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차피 때가 되면 죽는 것이고 그렇게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을 잊겠지만 이 늙은 시인은 온 힘을 다해서 하루에 한 줄이라도 쓰겠다는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무한한 자연 앞에 유한한 인간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자기 선언을 이렇게 멋지게 읊은 거예요. 듀보의 시가 왜 유명한지 이제 아시겠지요? 그래서 듀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덤덤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마치 자서전을 쓰듯 그렇게 읊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듀보의 현존 작품은 약 1400여 수가 전해진다고 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안사의 난 이후 50대 후반에서 사망 직전까지로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호방하지도 않고 정치적 포부를 드러내지도 않지만 매우 안정된 형식과 언어가 돋보인다고 합니다. 또 문득 푸시킨의 시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그리움이 되리라. 그럼 시 해석을 바탕으로 듀보의 시 등고 읽어보죠. 풍급천고 원소에 바람 센 높은 하늘에 원숭이 울음소리 애전하고 저청사백 조비회 맑은 물가 백사장에 새들은 날아도네 무변낙목 소소하 끝없이 낙엽은 소소히 떨어지고 부진장강 곤곤네 그치지 않는 장강은 굽이쳐 흘러오는구나. 말리 비추 상작객 온 곳이 슬픈 가을에 항상 나그네였고 백년다병 독등대 평생 병든 몸으로 홀로 누대에 올랐다. 갓난고한 번상빈 고생과 서러움에 기민머리 허옇게 성성하고 요도신정 탁주배 몸이 쇠락해졌으니
이제 술잔을 내려놓는다. 이것으로 주보의 등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검색창에 해인학당을 치시고 제목을 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 듣다 끝나는 강의는 이제 그만. 문장 하나 붙잡고 끝까지 펴고듭니다. 한 문장만 제대로 읽어도 생각의 중심은 다시 세워지지요. 공부합시다. 해인학당입니다.